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흰머리가 생겼어요. 아, 많은데 네. 이게 좀 가리고 네. 이렇게 올리고 다녀서 어. 최근 연간 전망 지금 음. 마무리하고 아마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발간될 예정이거든요. 네. 마무리하느냐고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자료를 쓸 때보다도 리뷰하고 검토하고 어허. 톤 맞추고 하는 게 더 그렇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최근 어제 오늘 가장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이 좀 보입니다. 그렇게 폰을 갈아 넣어서 네. 만드신 자료 오늘 이제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지 봐야 되는데 그 네. 전에 잠시 오늘 시장 흐름 아주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뭐 네.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 보면은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미국 증시가 올라도 중국 눈치 보면서 환율 눈치 보면서 채권금리 눈치 보면서 좀 지지부진하고 네.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중국 환율 변수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또 반등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장중 시황에도 썼지만 청개구리 같은 코스피다.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데 이 튀는 게 좀 위쪽이면 좋겠지만 네. 자꾸 밑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제 내년 전망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준비하신 자료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 전망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약한가? 한국 증시가. 그거부터 좋죠. 네. 좀 자료를 준비한 거를 보시면요. 네. 그래서 제목도 코스피 차별적 약세. 네. 그 이유와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언제쯤이면 바뀔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첫 번째 결론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보면 너무나 못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제자리다. 미국 증시와 같이. 네. 그리고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신흥국이 좀 먼저 꺾였고 네. 6월 달부터 달러는 너무 강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월 달부터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인 것은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만 있는데요. 우리나라 실적이 나쁩니까? 삼, 실적 안 4분기 나쁘잖아요. 3, 4분기 실적은 좋아요. 네. 그런데 어. 내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꺾인 거죠. 완전히 꺾였어요. 기존 예상보다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최근 한 달 동안 11% 음. 내년 전망이 2022년 이익에 대한. 네, 이익에 대한 전망이 11%가 하향 조정됐고요. 그 영향으로 코스피 이익 전망도 한 3% 정도 하향 조정됐어요. 네. 근데 반도체 업종 실적이 얼마나 레벨 다운되었나라는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82조가 예상됐습니다. 내년 이익 전망이. 반도체 네. 업황에서만. 네, 그러면은 업종에서만. 2018년 최고치가 8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에는 반도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68조입니다. 68조. 네. 네. 그러면은 2017년 66.5조에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올해 실적보다 못 미칠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틀렸다. 틀리기를 바란다. 굉장히 단호한. 네, 틀렸다. 그렇죠. 맞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 하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확하게 전망을 못해서 네. 왜 뷰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좀 저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힘든 시간 좀 오래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전망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대응을 조금 더 예민하게 하고 조금은 유연하게 할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하나 짚고 넘어가죠. 네. 애널리스트들도 인간인데 안 틀립니까? 틀리죠. 틀리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정도로 하향 조정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을 때 보면은 공급망 차질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3분기, 4분기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내년 1, 4분기 정도에는 좀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20조나 꺾은 거잖아요. 네. 이익 전망을 20조로 꺾었으면 우리 전체 우리 올해 180조 내외인데 네. 그럼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20조나 꺾였습니다. 네.
그죠. 총계도 네. 올해보다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 4분기에는 4,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전망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치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1, 4분기 1월, 2월, 3월 되면 이제 1, 4분기 실적 시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 4분기 올해 4, 4분기 내년 1,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게 되면 조금만 하향 조정돼도 이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틀렸잖아요. 틀리는 걸로 합시다. 가장 희망이 막 들어가는 그런 기운이 제가 지금 옆에서 느끼고 있는데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위에 그림은 올해 것만 갖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게 네. 6월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심해진 게 9월 달, 10월 달 지나가면서부터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좀 길게 봐서 2020년부터 보면은 한국 증시가 작년에 너무 잘했죠. 작년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44%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올랐죠. 1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월 기준으로 그것도 두 달 반 만에 44%, 1000포인트가 올라서 이때 S&P 500보다 코스피가 27.5%포인트 잘했어요. 제가 그때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거예요? 계속 한 번 들어왔어요. 그쵸. 끝까지 가야죠. 이제 끝까지. 아니, 나가셔도 괜찮은데. 제 길 열어드릴 테니까. 저 좀 더 있어 볼게요. 아, 네. 공부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맞춰진 게 9월 달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이 완전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더 괴리가 벌어졌고, 두 번째로는 한국 신흥 아시아 쪽 맨 밑에 있는 회색이 신흥 아시아 쪽의 제조업 PMI인데 뭐 작년 말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다라는 거죠, 경기 흐름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달러가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를 걷다 보니까 이 약세 흐름들이 계속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6월 말 7월부터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 한국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걱정, 거기다가 뭐 중국 헝다 디폴트 리스크, 한국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굉장히 억눌려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9월 달 들어서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 12개월 선행 EPS인데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어요. 한국은 완전히 꺾여서 둘 간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은 6월 달부터 완전히 꺾였고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10월 달 들어서 완전히 한국 증시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가 작년에 너무 잘했다. 두 번째가 경기가 신흥 아시아 쪽이 좀 불리했다. 세 번째는 달러,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적. 요 네 가지를 키로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어느쯤이면 이런 한국 증시가 계속 부진한 흐름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네. 짚어봤으니까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가능하면 희망찬 미래였으면 좋겠지만 한번 그쵸.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리시한 그렇죠. 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오늘도 제 뷰를 계속 봐주시던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뷰를 바꾸냐를 하셔서 제가 장황하게 그 답변을 드렸어요. 네. 쉽게 그리고 저도 되게 장기 뷰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던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물가가 그 영향으로 너무 레벨이 높아졌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6.2%는 저는 음. 상상하지도 못했던 숫자거든요. 네. 그런데 6.2% 물가가 올랐는데 GDP 성장률은 미국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5.6%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가 성장보다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 소비 심리 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꿨는데 그때 뭐 제가 너무 급하게 바꿔서 다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시기도 했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병목 현상이 풀릴 줄 알고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풀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네. 엑셀을 밟았어요. 차 운전하러 가는데 네. 차가 막 막혀 있다가 좀 풀리는 듯해서 엑셀을 딱 밟았는데 이게 아닌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엑셀을 밟은 상태로 계속 가면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많은 분들이 뭐야 이렇게 당황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사고 나는 것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해서 네. 언제쯤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내가 언제쯤 엑셀을 밟고 가야 될지 좀 가늠하는 차원에서 네. 2022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짧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네. 좀 더 긴 호흡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 네. 시작을 해보면은 예. 일단은 저는 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양면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물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 네.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도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경기나 교육은 당연히 좋아지겠고 그렇게 되면 이익도 좋아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저는 내년에 2022년 키는 병목 현상이 언제쯤 완화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을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봄이 되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미국 쪽 물류대라는 연말 소비 시즌이 지나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 변수는 코로나19 상황.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유럽 쪽에서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용이라든지 사람들의 활동이 좀 더뎌져서 소비와 생산 간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인데도 좀 그럴까요? 일단은 고용이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고용 때문입니다. 고용. 소비는 기존 추세 대비 20% 정도 레벨업이 됐는데 네. 고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그 전력난 이슈들이 네.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가 좀 있어서 거기다 2월 달에 중국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에 있어서 조금 규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겨울부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완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시점은 한 봄을 지나면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첨언을 하나 좀 드리면요. 저도 현장에서 들은 얘기니까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전 동남아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동남아 코로나가 해소가 안 되니까 모든 주문이 지금 중국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다 안 만들어주는데 오늘 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시는 의류 공장 네네. 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4일만 공장을 돌리게 한다. 네. 지금. 아. 예, 그래 전기를 다 못 쓰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뭐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 하는 그런 분위기도 네, 있대요.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얘네 거를 누가 갖고 가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건 오시니까 더 극명하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맞아요. 중국이 저렇게 바쁘진 않았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 쪽이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맞습니다. 백신도 많이 못 쓰고 뭐 네. 그랬기 때문에 그게 풀려야 이 공급망 병목이 이 중국 거를 뺏어가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어쨌든 데이터 근거로 네. 판단을 하니까. 네, 네. 근데 데이터만 바뀌면 또 생각 바꾸실 거죠? 그렇죠. 약속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 10월 초에 미국 쪽에서 90일간의 총력전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아직까지 풀리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24시간 늘린다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풀리질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년에 전망하는 큰 흐름들은 경제 성장 전망이든 물가 전망이든 1분기를 지나면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 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네. 수요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좋은 그림들. 경목현상이 완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일단 최근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이 6.2%가 나왔는데요.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에너지와 중고차, 네. 신규 차량, 상품 가격 이쪽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추정을 해보면은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매달 2%씩 쉬지 않고 오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정점은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물동량, 그러니까 병목 현상만 좀 안정이 되면 물가는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OECD 제조업 생산 지표랑 소매 판매 지표 간의 격차예요. 이게 마이너스에 있다는 것은 제조업 생산이 굉장히 부진했다거나 아니면 소비가 폭발했는데 제조업이 그걸 못 따라갔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90년대 이후 요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수준에서 침체를 겪고 올라오고 침체를 겪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요게 코로나19 쇼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용이 원활하게 됐다면 이거를 빠르게 회복하고 이렇게 안정을 찾고 올라갔을 텐데 병목 현상이 있다 보니까 회복되는 듯에다 꺾여버렸거든요. 네. 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병목 현상이 풀리게 되면 네. 좀 빠르게 정상화될 수도 있다. 네.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한편 제조업 경기와 소비 간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면서 내년에는 좀 제조업 경기를 좀 회복하는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당연하게 병목 현상이 심해진 다음에는 항상 투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2020년, 21년에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2020년에 특히. 그런 이연된 투자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망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미국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확대가 좀 긍정적인 비율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제조업 경기 회복, 투자 확대, 그리고 물가 안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올해와는 정반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G10이 이 파란색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G10의 GDP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신흥 아시아보다도 높아요. 근데 이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다소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신흥 아시아 쪽은 올해 3, 4분기, 4, 4분기에 너무 못했던 그림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오면서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투자 환경은 올해랑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수출 안 될 거야 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수출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서입니다. 에너지 가격, 정유, 화학 이런 제품 가격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네. 물량은 줄었는데 물량은 정체됐는데 단가만 올랐거든요. 네. 뭐 단가는 떨어지겠죠 내년에 물가나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투자가 확대되게 된다면 물량이 올라와 주면서 수출 모멘텀을 좀 견조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과거 흐름들을 보면 요때 2010년부터 11년, 2016년, 17년을 보시면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그림에서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내년에는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물량 확대가 수출 모멘텀을 좀 견조하게 만들어주고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좀 높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1, 4분기 1, 2, 3월 정도까지는 실적 전망이 떨어지면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 완화로 인한 투자 확대, 제조업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실적은 지금 현재 수준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1, 4분기에는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할 수 있겠지만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구나. 플러스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제조업 경기가 좋을 때 한국 수출이 좋았고 수출이 좋으면은 뭐 당연히 이익이 좋을 거고
미국 캐펙스 투자와 맞물려서 한국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 사이클과 기업 이익 사이클이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밑에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 내년 1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는 제일 부진했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2023년에 플러스 반전을 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내년 1분기가 정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 물가 흐름 이런 것들이 1, 4분기를 전후로 해서 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보는 그림들은 그런 매크로 환경 안에서 달러도 저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약세 반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금리 인상한다는데 무슨 달러가 약세냐?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통화 정책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타이트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전 22라고 생각을 합니다. 22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스탠스를 언제쯤 네. 내비칠까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2017년입니다. 2017년에도 유럽 경기가 기본적으로 높았던 유럽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좋았던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미국은 긴축, 유럽은 확장 정책이었는데 네. 2017년에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하나 하면서 시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도 통화 정책 정상화할 수 있어. 자 이제 준비하자. 라는 시그널 하나로 금융시장이 확 바뀌었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환율에 다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변할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 반전을 했다는 점들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달러가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내년 1, 4분기에는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림들을 조금은 지수 레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네. 저는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사이클에서 보신 것처럼 2023년까지도 반도체 사이클이 우상향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소외됐던 흐름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지만 긴 호흡에서 본다면 내년 1, 4분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망하신 부분 중에 변수가 될 만한 부분, 저희가 유념해야 될 만한 포인트도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글로벌 경기 불안이나 뭐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앞서 현상을 보여드렸던 중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10월 달에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한국은 바닥을 향해 가는 그림들이 나타났던 것도 실적에 가장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1, 4분기 중에 실적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언제쯤 바닥을 잡는지를 보시면은 한국 증시가 이제는 미운 오리였던 게 조금은 미운 모습들을 좀 벗어나겠구나. 그러고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는 이쁜 백조로 탈피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1, 4분기 그 끝쯤이나 2, 4분기의 실적 저점과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들이 바닥을 찍으면 주가의 저점은 사실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서 나온다고 하면 올해 연말 내외, 지금부터 올해 연말 내외 어디쯤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경로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지금보다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레벨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발간하고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저는 그런데 2,800 900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전망치가 여기서 5%만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닥 라인은 12개월 포워드 PR 10배가 2,700선 초반이 되고요. 여기서 10%가 떨어지게 된다면 2,600선 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에 따라서 그 레벨이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적 전망이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믿질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PBR로 본다면 확정 실적 기준 PBR 기준으로 1배는 2,510선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섣부르게 하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이영구님 이게 지금 시장이 PBR 1배를 얘기할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PBR 1배 얘기하시면 이거는 우리 보러 죽으라는 얘기인데. 분노가 아니, 지금 계속 아니 올라가고 그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 PBR 1배를 얘기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리고 역대 그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21년이 최고였고, 네. 2022년 최고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쭉 밀리면서 그건 못 찍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뭐 우하향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야. 뭐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네. PBR 1배면 진짜 이거는 좀 많이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과감해지세요. 네. 좀 과감해. 틀릴 거 각오하고. 저는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예. 한국 증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까봐 만약에 미국이 재채기라면은 한국은 독감에 걸려서 이렇게 일단은 병원에 누웠다 와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면 저도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아니 그러니까 네.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고 네. 사람은 심리적인 그쵸. 존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음. 전망도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너무 지금 추우니까 앞으로 곧 따뜻해질 거야라는 말을 하기에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추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보유 편향이 있는 것처럼 네. 현재 상황적 편향, 그쵸.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전망도 아무래도 조금씩 꼬꾸라져 내려가는. 네. 그렇기도 한데 예. 근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되게 강세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강세 마인드인데도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힘이 너무 없다라는 수급이 생각.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근데 너무 물량은 많이 쏟아졌고. 네. 예. 거기다가 연말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배당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 1, 2, 3월 달엔 또 그 프로그램 매수 또 그대로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2월 지금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내년 1월, 2월 달에 그러니까 테이퍼링 공개를 한 다음에 시장이 좀 안 도래했던 것은 내년 1월, 2월 달에도 1월, 2월 달부터는 이제 경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언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도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소매 판매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전년 대비 8.5에서 10.5% 늘어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매출액이. 근데 그게 될까?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10년 내 최저치인데.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레벨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베어리시하게 봐도 될까?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 전반적인 흐름들이 녹록지 않다. 네. 코스피가 예를 들어 3,150이나 3,200선까지 회복을 했다면 저도 하단을 좀 많이 높였었을 텐데 코스피는 3,000은 2,900선인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미국 증시가 재체결 하면서 5% 떨어진다면 코스피는 1% 떨어질까? 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은 네. 아직까지는 베어리시한 네. 마인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앞서 그 변수 중에 하나인 달러가 약세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시아권이나 신흥국 쪽이 네. 좋았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달러를 결정하는 건 유로화니까 네. 유로 경제 상황이 지금 최악이잖아요. 아마 인플레이션도 심한 것 같고. 심하고 그렇긴 한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나라는 유럽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거든요. 영국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요 회색이 유로존이에요. 네. 유로존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괜찮아가지고 그러고 또 22 총재께서 독일 분도 아니고 네. 프랑스 분이고 네.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장부시라서 금리 안 올릴 거야 하고 계속 네. 버티기면 네. 경기가 상향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상향된다고요? 유럽 경기가 아, 네, 그냥 지금처럼 유럽 경기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뭐 기금 쪽으로 재정 정책 쪽으로 좀 보탬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도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비도 아무리 버텨봐야 6개월 네.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년 상반기 후반부 좀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그러니까 이 시비가 액션을 바로 취하진 않더라도 네. 우리도 통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언질만으로도 달러 강세를 멈추고 유로화 약세 압력이 조금씩 커지는 유로화 강세 압력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도 2017년에 액션을 취한 게 아닙니다. 드라기 총재가 우리도 통화 정책 정상화할 수 있어라는 발언, 그 다음 스텝부터는 내년 2018년부터 우리도 통화 정책 정상화 준비할게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네. 급격히 약세로 갔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2017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2017년 뭐 달러 흐름도 그랬고 유럽과 미국 간의 경기 역전 그때도 유럽 경기가 좀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2016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17년부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림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라서 저는 내년 하반기 2023년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좀 대비하려면 17년을 복귀해보는 것도 도움이 네, 되겠네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준비한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고민을 하세요. 제가 전략 후강이라고 하면은 금리 올린다 그러고 그럼 제가 말했던 건 22도 통화정책 정상화 준비한다 하는데 증시가 오른다고?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많이 해주세요. 근데 과거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 물가 상승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과도기적,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과도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추세가 하락한다는 거는 없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뭐 되돌이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펀더멘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성장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물가, 금리, 통화 정책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지 만약에 물가를 압도하는 경제 성장이 있다면 그리고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겠죠. 지금과 정반대로. 네. 경기가 좋은 거는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야. 네. 그렇죠. 금리 인상하는 것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계속 추세적으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금리와 물가가 증시 흐름을 모든 걸 결정한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펀더멘탈이라는 변수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금리 이야기로 넘어왔으니까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준비하신 자료 있던데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이 뭐냐면은 GDP 성장률하고 물가 그리고 기준금리하고 격차고 요 밑에는 채권금리하고 격차인데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격차가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처럼 요 턴어라운드에서 플러스 반전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점이 아마 늦어도 내년 2분기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GDP 성장률하고 물가 간의 격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플러스 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과 물가와 금리와 금리 인상 사이클, 통화정책 간의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상승 흐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전략적으로 가긴 하는데 결국에는 투자 전략이 네. 또 1분기 중에는 내수 소비주가 그래도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 2, 3, 4, 5월 달까지 시클리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위드 코로나 때문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민간 소비 증가율이거든요. 회색 차트가. 네. 보시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기저효과 때문에 좋은 걸 오늘 높이 평가해 줘야 되냐? 여태까지 시클리컬도 그렇고 최근 주식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기저효과들이 가장 컸던 업종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내년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소매 유통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수 소비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1사분기 주가가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1사분기 저점을 꺼내서는 오히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고정 투자와 수출 산업 생산 데이터인데요.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에 전부 다 올라옵니다. 네. 제조업 지표랑 수출 지표랑 투자 지표가 다 올라오는 분기별 흐름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때 뭐 수출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업종들이 바닥을 통과하고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제가 주식을 시작해 보니까 항상 선반영 네, 네, 되더라고요. 네, 그 모든 것이. 네, 그렇죠. 그러면 수출도 지금 네.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내년 3분기인데 네. 이게 3분기로 전망이 되면 네. 투자하기에 적기는 언제인 거예요? 보통 미리 반영된다고 했을 때. 미리 반영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6년 말에 2017년 무조건 IT가 그냥 시장 끌고 가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5G 투자 있고 4차 산업혁명이란 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멘텀들이 들어올 수 있다. 수요 모멘텀들이. 그러면서 빅사이클,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 하반기 말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라는 말씀들을 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상되는 레벨은 이 정도지만 내년 반도체나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강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눈높이보다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된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정점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모멘텀의 변화들이 위쪽으로 가느냐. 지금 문제는 한국에 대한 뭐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 한국에 대한 기업 이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이 좋은 건 다 아는데 이 눈높이가 낮아진다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모멘텀이 내년 3분기에 피크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곤 있지만 네. 그게 4분기가 될지 2023년이 될지 모른다. 저는 조금 더 위로 열어놓으면서 이 모멘텀 피크 통과가 조금 딜레이 되지 않을까 뒤쪽으로. 그러면서 2023년까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흐름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2017년을 저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눈높이와 이 내년 하반기에 보는 눈높이, 2023년 초에 보는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게 딱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또 쉽지 않은 문제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네. 왜 이렇게 틀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쪽으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쉽게 그럴 수도 말씀드리면요. 있겠어요. 네. 네. 위쪽으로 틀린 경우가 코로나19 직후 그리고 2017년 네. 몇 번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눈높이가 많이 조정되고 이 눈높이가 조정된 것과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충분히 좁혀진 다음에 새로운 눈높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2022년 하반기 2023년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짧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네. 되게 황당해하시고 당황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말씀드리고 좀 조심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올 거고 그 기회를 잘 잡아 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다. 있으면 라는 좋겠어요. 말씀.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그래도 제가 네. 우리 이경민 그 연구원님 네네. 좀 고민을 풀어드려야 되겠어요. 네. 아 네. 바로 풀어주실 수 있어요? 너무 왜냐면 좋은데요. 네. 어떻게 지금 풀어주실까요? 눈높이 하향된 만큼 주가 이미 다 빠졌습니다. 그런 지금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 그쵸. 지금 10% 빠졌는데 그럼 연초 대비 지금 오른 게 3%밖에 안 3%밖에 돼요. 안 돼요. 한국 맞아요. 증시 아무것도 네. 안온 다 작년 얘기야. 네. 약간 이미 다 끝났어 올해는. 박도희님. 다 내려졌어요. 박도희님. 지금 여기서 네. 뭘 더 얼마나 내리시겠어요. 그냥 퉁치고 가는 걸로 하시죠. 퉁치고 네, 가자. 퉁치고 가시죠. 네. 퉁치고 이제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죠. 네. 제가 여기 그 뭐 내년 대선도 있고 한데 네. 구조적 성장주 그냥 성장하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아라는 업종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터넷하고 2차전지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네. 네. 얘네들은 굴곡은 있을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 뭐 그러면은 금리 오르면은 뭐 밸류에이션 조정하고 뭐 규제 온다라고 하지만 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인터넷 산업의 산업별로 연평균 성장률인데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제가 더 눈여겨보는 부분은 메타버스랑 웹툰이라는 수익성 산업들이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고성장을 좀 더 이어가게 만들 수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뭐 굴곡은 있어도 결국엔 우상향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자동차도 내년 수요 전망이 더 높습니다. 올해보다도. 그리고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10%를 넘어섰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반도체도 뭐 최근까지 내년 1, 4분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구간은 있을 수 있어도 분명히 좋은 큰 그림에서는 더 좋은 변수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아직까지 공식 뷰가 아니라서 내년 2022년, 2023년 더 길게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지만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아픈 조정이 좀 먼저 들어왔다 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 전망, 1분기 전망도 해봤고 또 투자 전략도 함께 네. 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한마디 있을까요? 저도 최근 들어서 갑작스러운 스탠스 변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도 있었고 제가 그동안 강세비를 유지하는 고집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게 됐는데 제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아픈 조정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많은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이 별로 없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여유 자금이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하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후년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레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지금 힘들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주식에 관심을 놓는 것보다는 이 힘든 구간을 잘 극복하셔서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시는 게 제 전망이 틀려서 지금 바닥권에서 바로 튀어오르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올라간다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인포맥스라고 시청하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럼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오늘 이경민 팀장님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입장을 바꿔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모실 때 또 이제 서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